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중세문화사의 사상사 부분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 시간은 중세문화 나머지 부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장입니다. 중세문화 과학, 기술의 발달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과학기술은 인문교육, 유학교육에 비해서는 좀 처집니다. 근데 고려의 그 교육제도에서 보면 잡과, 국립대학의 잡과 있었죠. 또 잡학교육이 있었죠. 또 과거에 뭐가 있었어요? 잡과가 있었죠. 이런 것은 고려시대 때의 이 과학기술학 발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과학기술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시죠. 천문학, 역법, 의학, 또 의학의 약학과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죠. 인쇄술을 정리할 때는 항상 제지술을 같이 묶어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약, 이런 부분들이 고려 과학기술학에서 살펴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천문학부터 한번 보시죠.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 때까지 천문학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취지냐 그러면은 전부 농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농사, 그리고 또 하나는 통치 목적이다. 그러니까 1000명을 받들어서 왕은 통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0명, 하늘의 명령입니다. 곧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천문학 연구의 배경은 어느 시대나 같다라고 이제 보십시오. 고려시대 때 천체 관측 연구 관청이 있습니다. 사천대가 있죠. 고려 후기에 가면은 서운관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서운관. 지금 기상청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옆에 사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고려의 첨성대예요. 개성에 있는 첨성대인데요. 현재 그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죠. 근데 이거는 뼈대만 남아 있는 거고요. 참고로 신라의 첨성대,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잖아요. 그 첨성대도 현재 있는 그 모양만이 아니라 그 위에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이 소실되고 현재 석조물만 지금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성의 첨성대는 천체 관측 기구였고요. 실제로 여기서 천체 관측이 행해졌다는 증거 자료는 고려사 기록에 해성의 출현이라든가 또는 일식, 월식 이런 관련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천체 관측이 행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역법 있습니다. 달력이요, 달력. 고려 때까지는 중국 달력을 갖다 씁니다. 당나라 선명력이라든가 명나라의 원나라 수시력이라든가 명나라의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달력을 써요. 조선시대 때 가면은 세종대 때의 칠정산이라는 달력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달력을 취합을 해서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달력이 되겠습니다. 아라비아의 달력도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의 달력을 참고로 회회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정확한 달력은 원나라 수시력이었다고 그래요. 이 원나라 수시력을 보면은 1년을 365.2423일로 해놨습니다. 오늘날의 달력하고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의학 분야를 좀 보겠습니다. 의과 대학 정도로 보면 되겠죠. 요즘에 태의감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의사고시도 있죠. 과거에 의과가 있고요. 의과. 그 이제 성종 때 보면은 지방에 최초로 지방관이 파견되죠. 목사 12목에 이때 같이 그 지방의 의학 박사를 같이 파견합니다. 이거는 성종대 때 국가 정책적으로 의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체로 이제 고려의 의학과 약학의 동향을 보시는데요.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은 고려 초기, 중기, 후기로 가면서 고려의 의학 발달의 수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중국의 의학을 중국 의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기 때 가면은 우리 것화시키려는 노력이 나오죠. 후기 때 가면은 뭐가 나오죠? 향약방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처방전이 나와요. 향약방. 그러니까 우리의 처방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의사가 하나 있죠. 향약 구급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향약 집성방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조선 세종대 때 향약 집성방과 고려 고종대 때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는 향약 구급방하고 혼동하지 말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쇄술하고 이제 제지술을 좀 보시는데요. 이 인쇄술은 신라 때부터 계속 목판 인쇄술을 써왔었어요.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 뭐라고 했어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죠. 8세기 중엽골로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목판 인쇄술의 한계를 한번 보세요. 한 종류의 책을 다량으로 인쇄하는 데는 괜찮아요. 한 종류의 책을. 근데 이제 많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책을 소량으로 인쇄할 때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목판을 판각을 해야 되잖아요. 글을 써서, 종이를 거꾸로 붙여서, 그걸 일일이 다 글자를 파내는 거죠. 그리고 잉크를 묻혀서 종이를 대면은 우리 도장 찍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글자가 찍혀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렵게 조각을 해가지고 판각을 해가지고 책을 한 뭐 10,000권이나 한 20,000권 좀 찍어내면 괜찮은데, 이걸만 서너 권 찍어내면은 이거 언제 들어가는 공력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가면은 금속 활자 개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후기 때 가면은 보통 12세기나 13세기 때쯤 가면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고려 13세기 말 이후에 가서 금속 활자가 보편화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만 남아있는 거죠. 상정고구매문이라고 있죠. 1, 2, 3, 4년입니다. 이 상정고구매문요,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라는 기록이 이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 집에 이게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라는 기록만 남아있어요.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뭡니까? 그러면 맨 밑에 뭐죠? 직지, 심체, 요절입니다. 줄여서 직지라고 그러죠. 또 직지 심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이 절터 옆에는 흥덕사는 저는 없고요. 그 절터 옆에 고인쇄 박물관이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에요. 그러면 직지심경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그 옆에 보시면은 직지심체 요절의 판틀이 있죠. 판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 직지라고 되어 있는 옆에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고려 말에 보면 마지막 줄에 공양왕대 때에 그 서적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활자도 만들고 여기에서 인쇄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는 아마 금속 활자가 보편화됐던 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인쇄술하고 같이 묶어서 올 것이 이제 제지술이에요. 신라 때부터 나왔었죠. 닭종입니다. 희고, 질기고 아주 반질반질하고요. 또 뭐 그 잉크가 잘 묻고요. 보존력도 뛰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냐 닭종이가 나옴으로 인해서 제지술 발달에 인쇄술 발달과 같이 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 제지술 닭종이는 고려에서 송나라의 대표 수출품으로 애용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화약은 어디서 들어오나요? 원에서도 원, 몽골에서 화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였죠? 최무선. 원나라 상인 이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화약 제조법을 습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려 말 화통도감 만들고, 화통도감은 화약 제조 관청이에요. 화통도감에서 대포도 만들죠. 화약을 이용한. 그래서 고려 말의 외구 격퇴에도 큰 효험을 받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진포 싸움이었죠. 최무선, 진포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술 발달했습니다. 우리는 고려의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술은 배예요, 배입니다. 삼국시대 때 보면은 신라의 문화가 일본에 건너간 것 중에서 조선술, 축제술 이런 게 있죠. 그죠? 그 조선술, 배 만드는 겁니다. 송과 해상무역이 발달하고 또 고려 말 일본 원정, 원나라 일본 원정이 있었죠. 그런 배경도 있었고요. 또 조운, 지방에서 거대한 세금을 중화로 운반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조선술 발달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크고 작은 배들이 나오는데 대형 범선이 있네요. 무역선인데 29m, 96척이라고 그랬습니다. 29m면은 그렇게 크진 않죠. 요즘에 비교해서 본다면. 그렇죠? 근데 그 당시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운선은 지방에서 조세 운반할 때 쓰는 조운선입니다. 지금 그 사진에 보시면은 초마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마선. 이 초마선은 뭐냐면 배 밑바닥을 한번 보세요. 밑바닥이 이
V자 모양입니다. 밑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초마선이에요. 초마선. 그 다음에 밑바닥이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평저선이라고 그래요. 평저선. 이거는 깊은 바다. 얕은 바다 또는 강이나 얕은 곳이고요. 바다나 강이나 이거는 깊은 곳입니다. 이건 더 많이 실어요. 뭐 1000석 정도 실습니다. 쌀을. 여기는 뭐 한 200에서 300석 정도. 밑이 이제 조금 더 낮죠. 깊고요. 그래서 초마선, 평저선. 이거는 좀 크고 작은 뭐 이런 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함 있죠. 전함. 전함에 누전선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얘기를 한다면 뭔가 이거는 뭐 배그 전투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배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에 이런 것들은 전부 조선시대 발달을 얘기해 주는 증거입니다. 한편 화약이 들어온 이후에 고려 말에는 배에다가 화포를 뒀겠죠. 화포를 설치합니다. 근데 이 화포를 쏘면서 나타난 그 반동 있죠. 그 반동이 상당했을 거예요. 요즘에 그 뭐 소총 같은 경우도 어깨에 대고 이렇게 쏘아도 많이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충격이 좀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 장치도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배가 현재 남아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과학기술학은 조선술까지 해서 다양하게 발달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족 문화에서 문학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학은 우리가 앞 시간에 유학과 역사사와 같이 묶어서 보시라고 그랬죠.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 시대의 문학을 대변합니다. 그렇죠. 그 시대가 조금 다운된 시기이면 거기에 맞는 문학이 나올 겁니다. 현세 도피적인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또 그 사이가 조금 강하게 힘차게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문학의 경향도 좀 자신감 있게 힘차게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고려천기 무신정변 이전이 되겠습니다. 고려천기 때의 초기, 중기에서 나와 있죠. 자, 고려 초기에 문학의 경향을 좀 보시는데 고려천기 때는 대체로 한문학과 향가가 나와 있어요. 향가로서는 다시 한문학으로서는 고려 초기에는 독자적이고 자주적이다. 즉 중국의 어떤 문학에서 벗어나려는 탈중국적인 이런 성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기 때 가면 어때요? 고려 중기 때 하면 북진정책 좌절됐지. 또 보수적인 세력들이 권력을 잡지. 개혁적인 성향보다는 체제 유지에 이런 취지예요. 그런 목적,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대적이고 좀 보수적인 이런 성격의 한문학이 나옵니다. 이러한 성격의 대표적인 한문학자가 누가 있냐면은 누구예요? 박일량, 정지상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고려 천기 때 한문학과 함께 또 하나 유행했던 것이 향가입니다. 광종대 때 승려, 균여, 보현시범과 열한수 이거는 참불가죠. 참불가고 향가라고 있습니다. 향가는 향찰로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민중들도 쉽게 접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불교 대중화 그러면은 바로 원효, 그 다음에 의상, 그리고 균여 이 세 사람을 꼭 기억을 해 주시라고 했죠. 이거는 통일신라 때 우리가 불교 대중화 부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무신직공기로 하겠습니다. 무신직공기 때 가면은 무신들이 집권하면서 기존에 문신들을 다 죽였어요. 왜 정중부의 난 때 무신혁명 때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바로 문관을 쓴 자, 문신의 관입니다. 문관을 쓴 자는 비록 설이라도 말단 관리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여라. 이런 법이 있죠. 그러니까 무신혁명에서 문신들이 대거 몰락했습니다. 일부 살아남은 문신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제하로 직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세월을 낚는 거죠. 세월을 낚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현실 도피적이고 낭만적인 이러한 게 수필 문학이 많이 나와요. 그 수필 문학 그러면 대표적으로 뒷장에 넘어가 보십시다. 임춘의 국순전. 술을 의인한 거죠. 술. 이일로의 파한집. 이거는 옛날 우리나라 수도를 돌아다니면서 옛 도읍지를 소개합니다.
그 수도의 풍수, 풍물 소개를 하고 있죠. 이 규모의 동국 이상국집 그리고 최자의 보환집 이런 것들이 이 시기 때 문신들의 제야에서의 그러니까 낭만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이런 작품의 부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려 후기로 가면은 고려 후기의 사회 변혁의 주역은 신진사대부예요. 그 신진사대부에 다양한 문학들이 나옵니다. 이 신진사대부는 최후 때 통치 기구 중에 하나였던 뭐요? 서방을 통해서 등장했었죠. 최후가 서방을 통해서 문신들을 등용하는 기구 서방이 있었죠. 그 서방에서 문신들을 등용하는 기준은 능문능리였습니다. 문학에도 능하고 행정실무에도 능했던 사람들 있죠. 이 능문능리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중용을 했죠. 얘네들이 고려 말에 뭐라고 했어요? 신진사대부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는 문학과 행정실무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얘네에 대해서 뭐 경기체가, 어부가, 폐관문학 또는 설화문학, 한시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고려 후기에 가면은 민중들도 문화의 대열에 동참을 합니다. 그 민중들의 노래가 있죠. 소교, 장가라고 그랬습니까? 요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요. 이 요라고 하는 것은 민중의 노래예요. 민중의 노래. 이 민중의 노래를 요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가사는 있어요, 없어요? 가사는 있습니다. 근데 곡이 있어요, 없어요? 곡은 없어요.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흥얼흥얼흥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어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면 소교라고 그러고요. 소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뭐예요? 아이 동자를 써서 뭐라고 그러죠? 동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교와 동요는 전부 이제 일반 민중대 노래인데 주체가 누구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계의 문학의 주역은 신진사대부하고 민중들이 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건축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고려 전기와 후기 때의 건축들인데 고려 전기의 건축으로서 현재 뭐 궁궐 건축, 사원 건축이 있다 하나 현재 남아있는 건 없어요. 워낙 시기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전란도 많이 겪고 그래서 남아있는 거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개성의 만월대터. 그 개성의 만월대터를 보시면 사진에 언덕백이죠. 그러니까 고려 건축의 특징이 이래요. 자, 몇 개는 보고 갑시다. 고려 전기 때 건축의 특징입니다. 하나, 경사지대의 층단식입니다. 층단식은 단층 건물, 단층. 거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편편한 곳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짓는 건 아니고 경사지대가 있습니다. 이 경사지대요. 경사지대에다가 이렇게 짓는다거나 이렇게 이게 짓는 거죠. 또는 그렇죠. 이게 단을 이건 이제 보통 지면입니다. 그 지금 만월대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계단이 있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위로 올려놓냐 하면은 밑에서 봤을 때 위로 올려다 보이게 되죠. 그렇죠? 올려다 보입니다. 외관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초라하게 보일까? 천만에. 외관이 아주 웅장하게 보이겠죠. 외관이 아주 웅장하게 보입니다. 경사지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일조각도가 조절되어 있어요. 일조각도는 몇 도로 조절되냐면은 30도입니다. 30도. 일조각도 30도 조절했다. 이 일조각도가 30도 조절됐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잠깐 건물 한번 보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건축 양식에서 보면은 팔짝 지붕이라고 그래요. 팔짝 지붕이라고 해서요. 여기가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주춧돌이 있겠죠. 이런 형태로 있죠. 여기서 처마 끝하고 말이죠. 이 주춧돌 있잖아요. 주춧돌의 각도예요. 각도가 몇 도? 30도다라고 하는 거죠. 30도. 이거는 일조각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타시스 건축 양식입니다. 엔타시스라고 하는 건 배흘림 양식이에요. 배흘림 양식. 기둥 양식이거든요. 기둥이 말이죠. 이렇게 일자가 아닙니다. 일자는 민흘림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가운데 튀어나왔습니다. 배가 나온 모습. 이건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형태의 기둥 양식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둥 양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기둥과 지붕의 연결 양식이 있습니다. 두공 양식이 있어요. 이 두공 양식이 바로 주심포 양식이 있어요. 고려기 때 가면은 다포 양식도 있습니다. 다포. 이게 고려 전기 때 대체적인 건축 양식이에요. 그러면 주심포, 두공 양식의 주심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둥과 지붕 사이를 공포를 하나씩 짜서 얹어 놓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심포라고 그래요. 근데 고려 후기에 가면은 원나라 영향을 받아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대고요.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공포를 짜고요. 여기다가 하나 또는 두 개, 또 여기도 또 두 개 되겠지. 이런 식으로 포를 여러 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포. 포가 많아서 다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의 건축의 특징, 박스 안의 내용은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의 용어에서 이거를 용마루라고 그래요. 용마루. 용마루라고 그러고요. 이거 있죠. 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내림마루라고 그래요. 내림마루. 내려왔다 해서 내림마루.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뭐냐면 이 부분을 추녀마루라고 해요. 추녀마루.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라고 그래요. 궁궐 건물 같은 데 가면은 그 잡상들이 지붕에 올라 있습니다. 잡상. 보통 이제 손오공에 보면은 삼장법사, 손오공, 뭐 접팔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오정에서 이렇게 쭉 서 있는 거 있습니다. 그 잡상은 이 건물 주위에 악한 기운,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잡상은 어디에 올라 있냐면은 추녀말에 올라 있어요. 추녀말에 올라 있다. 여기에 잡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뭐 궁궐이라든가 이런 건물을 보면은 이런 게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고려 전기의 건축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에 가면은 여기에 더해가지고 단아하다는 얘기 있죠. 크진 않습니다. 안정감 있는 거죠. 또 세련된 그리고 다포 양식이 나와 있는데 현재 현존하고 있는 고려 후기의 목조 건축물이 가장 오래된 걸로 뭐가 있냐면은 밑에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요.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사진이 나와 있어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있죠. 지붕 양식을 한번 보실래요? 그 지붕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 그러면 이거는 맞배 지붕입니다. 지붕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알파벳 V자를 엎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걸 맞배 지붕이라고 그래요. 이런 지붕을 뭐라고 그랬어요? 팔짝 지붕이라고 그래요. 한자에 8팔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짝 지붕이라고 그래요. 그럼 또 이런 지붕이 있어요. 이건 맞배 지붕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이 시골 정자라든가 이런 데 가면 있는 게 있죠. 막 팔각장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를 모임 지붕이라고 모임 지붕. 응? 꼭지점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임 지붕, 맞배 지붕, 그다음에 팔짝 지붕. 그러면 안동 봉정사 극락천 한번 보세요. 뭐예요, 이거는? 맞배 지붕이죠. 옆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요. 팔짝 지붕입니다. 그 옆에 예산 수닥사 대웅전은 맞배 지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사리온 성불사 응진전이 있습니다. 이건 다포 양식입니다. 다포 양식. 자세히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여러 개 공포가 있어요. 그렇죠? 다포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배 지붕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주의 시몬사 보광전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나라 의견을 받은 역시 다포 양식이 되겠습니다. 기타 앞장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지금 사진을 봤죠? 영주 부석사에 하면 조사당이 또 있어요. 조사당. 그리고 이제 사진에 보이는 예산수덕사 대웅전까지 해서 고려의 후기 때 건축물들인데요. 현존하고 있는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석탑을 한번 봅시다. 석탑과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뭐가 있어요? 승탑이 있죠. 석탑과 승탑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의 사리탑, 석탑, 승탑은 스님의 사리탑, 승려의 사리탑이다.
우리나라 석탑의 재료는 화강암입니다.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죠. 5,000년 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석탑이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것은 오래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강암이 우리나라 지형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화강암을 가지고 조각을 해놓은 거죠. 근데 부처님의 사리가 다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대신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불경을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렇죠. 그게 이제 부처님을 대신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불교의 선종의 유행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 승탑. 한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도라고 이랬죠. 자, 그러면 석탑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석탑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다층 타각 또는 다각 탁층탑이다. 안정감도 없고, 그렇죠? 안정감도 없고 조금 그 조잡한 이런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석탑 그러잖아요. 통일신라 그러면은 3층 사각탑 이라고 한다면 고려는 뭐라고 그러죠? 고려는 다층 다각탑. 그렇죠? 3층 사각탑 대 다층 다각탑. 이렇게 합니다. 아셨죠? 이게 통일신라 고려의 대표인 석탑의 특징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려의 대표적인 다층 다각탑에서 사진으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봅시다. 개성에 불일사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층, 2층, 3층 하는 건 우리가 통일신라 때 말씀드렸죠. 옥계석 바로 밑에 지붕에 그러니까 이러한 이 지붕과 같은 이런 거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 탑신이고 지붕과 같은 모양이 옥계석이라고 그랬어요. 옥계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옥계석 밑에 있는 탑신이 1층, 2층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일사 5층 석탑이 어떻게 해서 5층인가는 여러분들이 세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단이 이중기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밝게 비친 부분이 있죠. 그게 1층이에요. 2, 3, 4, 5. 그 맨 위에는 탑 머리 부분입니다. 한자는 상륜부라고 그래요. 탑 두부라고도 합니다. 머리 두자 쓰는 거죠. 부여에 무량사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5층인데 어떻게 5층이냐면 이거 기단이 1층입니다. 바로 위에가 탑신이요. 좀 밝게 비치는 부분이 있죠. 두 번째, 그러니까 1, 2, 3, 4, 5. 그 위에는 상륜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탑은 거의 홀수탑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홀수는 음양에서 양의 의미가 강하고요. 숫자 짝수는 음의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탑은 거의 홀수탑인데 뭐 짝수탑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대부분 홀수탑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강원도 평창에 월정사 8가 9층 탑이 있고요. 경천사지 10층 석탑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천사지 10층 탑은 원래 경천사는 어디에 있는 사찰이냐면은 개성에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 탑이 일본으로 밀반출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헐버트라든가 베델이라든가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죠. 근데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이 이방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이게 말이죠. 해체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많이 훼손이 돼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이 국립중앙박물관 들어가면은 오른쪽 상설 정시관 맨 끝에 끄트머리 부분에 가운데 복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중국의 어디 영향을 받죠? 원나라죠. 원나라 영향을 받은 다층 다각탑이에요. 월정사탑은 송나라 영향을 받습니다. 송의 영향을 받은 다층 다각탑입니다. 또 하나 이 경천사탑은 대리석탑인데요. 조선시대 세조 때 가면은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어요. 그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준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대리석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각사 터는 종로 3가죠. 종로 3가 쪽에 그 왜 인사동 들어가는 길에 보면 바로 오른쪽에 그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 가면은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유리벽을 옛날에는 없었는데요. 뭐 이건 이제 지금 써놓은 겁니다. 유리벽을 쳐놨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리석이라고 하는 것이 산성에 약해요. 그러니까 산성비를 많이 맞다 보면은 이게 부식이 돼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는 그 비둘기들이 많아가지고 비둘기들이 거기다 응가를 해놓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대리석이 부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보호막을 쳐놓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고 그게 바로 이거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승탑, 한자는 부도. 승탑과 항상 같이 가는 것이 탑. 이 승탑 앞에 있는 탑, 신임, 탑비입니다. 탑비. 탑비는 그 승려의 일대기를 비석에다 써놓은 거죠. 승탑, 부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승탑, 부도는 불교에 뭐와 관련되어 있냐 했더니 불교에 선종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선종이 유행했을 때는 항상 승탑이 유행합니다. 그 사리가 나오고 그 사리를 모셔놓은 탑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라 중대와 하대 때 보면은 언제 때 승탑이 많이 나왔었어요? 하대 때죠. 하대 때에 승탑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대 때 선종이 유행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승탑의 기본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팔각 원당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각 원당형이 밑에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 해진탑이라고 있죠. 그게 팔각 원당. 그러니까 삼각부 하각부가 팔각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 이제 가운데 둥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왜 쟁반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원당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양이 좀 특이한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충주 정토사 홍법북사 실상탑. 탑신이 둥근 모양이죠. 축구공처럼. 그 옆에 있는 것은 원주 법전사 지광국사 현모탑입니다. 탑신이 사각형입니다. 주사위처럼 네모난 거죠. 그 다음에 신라 때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만은 특히 고려 말에 많이 만들어진 석종 모양의 부도도 있습니다. 밑에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 나홍화상 승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종, 종 모양으로 있죠. 또 돌입니다만 물론 그래서 석종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지만은 고려시대 때 승탑의 우리나라 승탑의 기본 양식은 대체로 팔각 원당형이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승탑이라든가 부도는 고려 때 불교의 융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융성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승탑, 또 탑비 또 불상, 그렇죠? 또는 뭐 대장경, 그렇죠? 또 대장경이 나왔다는 출판 인쇄술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불상도 있습니다. 다음 주 한번 봅시다. 불상은 대체로 신라 양식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중에 신라 양식을 그대로 계승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사진 보실래요?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자상이 있습니다. 이게 고려의 불상이 탈신라풍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대체적으로 신라 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겁니다. 소조라고 했죠. 소조는 소는 진흙 소자입니다. 진흙으로 빚어놓은 거죠. 그게 이제 금동칠해 놓은 겁니다. 현재 연전하고 있는 좌불상 중에서 가장 큰 걸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남, 경기도 하남입니다. 하남 하사창동 철조 열의 자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규모가 큰 쇠, 철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안동 이천동 석불 이런 것들은 규모는 크지만은 인체 비례가 안 맞죠. 가분수죠. 논산에 있는 거는 머리가 굉장히 크죠. 목이 좀 짧고. 그 다음에 안동 이천동 석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안동 이천동 석불은 바로 원래는 몸통은 돌입니다. 자연석이거든요. 그 머리만 조각해서 얹어놓은 겁니다. 여튼 대체로 고려의 불상이 이래요. 논산과 안동에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즉 인체 규모가 안 맞는다. 조형미가 안 맞는다. 규모 크다. 그리고 신라 양식에서 좀 벗어나려는 탈신라풍이다. 이게 특징인데 그중에서 신라 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은 뭐다?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자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예 분야에서는 뭐 고려작이나 금속공예나 나전칠기 공예라든가 범종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고려의 공예에서 가장 발달한 뛰어난 분야는 뭐냐면 고려작이가 되겠습니다. 고려청자라고 그러죠. 원래 고려청자는 중국 송나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라 자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송나라 영향을 받아서 우리 거다 시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상감청자 같은 경우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법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상감기법이라고 그래요. 상감기법은 그 옆에 상감청자 매병이 사진 한 카드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에서 상감청자 매병입니다.
예전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이게 나무라고 합시다.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그린 분을 파냅니다. 파내면 홈이 생기겠죠. 여기다 다른 색깔의 흙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무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유약을 이제 못해요. 유약을 칠해. 유약을 칠해서 굽는 겁니다. 도자기 굽는 온도는 1250도에서요. 1300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자기가 구워서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홈을 파서 다른 색깔의 흙을 메꾸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감기법이라고 그래요. 이 상감기법은 뭐하고 비슷하냐 그러면은 금속공예에서 보면 은입사 기법하고 똑같습니다. 그 은입사라고 하는 거냐 다음 바로 밑에 그 금속공예 보면은 사진 한번 보세요.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금무늬 정병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건 뭐냐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버드나무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들짐승과 날짐승. 그러니까 수금 그러면 들짐승, 날짐승이죠. 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문은 문입니다. 그런 무늬가 있는 정병이다. 정병은 제사 때 액체를 담는 그릇입니다. 뭐 술이나 물 이런 걸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 은입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이게 정병입니다. 여기다 이제 버드나무 그리고 그렇죠? 뭐 들짐승, 날짐승 그려. 그러니까 이거를 파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를 씌우는 거예요? 은 있죠, 은. 금은할 때 은입니다. 은을 여기다 맺고 홈을 판본 맺고 이렇게 밀어 넣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은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은입사는 고려자기의 무슨 기법하고 비슷하다? 상감기법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려자기는 일단은 도자기는 송나라 영향을 받았지만은 상감기법은 고려 독자적 기법이고 그거하고 비슷했던 것이 밑에 금속공예의 뭐요? 은입사 기술이 된다는 거죠. 은입사 기법은 송나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전칠기는 원래는 당나라 거라고 그랬죠. 대무역에서. 당에서 통일신라.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오면서 더욱더 발달했고요. 고려에서 중국 송으로 역수출됐다고 그랬습니다. 당송 교체기인 5대 식국을 거치면서 중국은 이 기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고려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범종은 종입니다. 사찰의 종이죠. 근데 신라 양식을 그대로 또 계승을 합니다. 범종은 신라 양식을. 화성의 용주사 종, 해남 대흥사의 탑산사 종. 이건 이제 해남 대흥사의 탑산사 종 원래 장흥에 있었습니다. 탑산사가. 화재로 소실되자 이 사찰에 있는 종은 이 탑산사의 이제 상절이었던 어디로 가죠? 해남 대흥사로 옮겨가는 거죠. 천안의 천흥사 종. 이게 범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라 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죠. 서예는 어느 시대나 문인학자들의 필수 교양이라고 했습니다. 고려 전기 때의 구양순체, 후기 때는 원간섭대로 나왔고 또 고려 후기에 문화에서 나왔었습니다만 조명부체 또는 송설체라고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 구양순체, 후기, 송설체 이렇게 하면 그건 없시다. 그림에서는 그림 교육기관이 따로 있어요. 도화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림을 교육을 했고요. 고려 전기 때에 이령은 이제 물론 이제 예성강도라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아들 이광필이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림은 남아있지 않아요. 고려 후기 때에 뭐 여러 가지 문이나 공민왕의 천산대렵도, 그다음에 불화, 사찰의 불화입니다. 또 불교 경전을 표지에다 그린 사경화, 그리고 부석사라든가 인데 사찰의 벽화 있죠. 다양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공민왕의 천산대렵도 한번 봅시다. 사진을 보시면 두 명입니다. 두 명이 말을 타고 헤어스타일 자세히 보세요. 헤어스타일은 뭐하고 있어요? 변발입니다. 그래서 원나라 북화는 아주 가는 붓으로 칠하는 겁니다. 이런 북화의 영향을 받은 공민왕의 천산대렵도, 천산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련의 이런 것들이 고려의 해화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문화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못다했던 고려의 문학과 그리고 고려시대 때의 건축, 공예, 다양한 회화 이런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문화 내용은요, 그 사진이 있죠. 사진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사진을 제시하고 어느 시대 거냐,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죠. 특히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려시대 때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단원을 고려의 대단원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세에서 이제 어디로 가나요? 근세로 가죠. 조선으로 넘어가는 부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